여러분, 킥란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바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빗댄 표현인데요. 고라니처럼 골목이나 도로에서 예고 없이 튀어나오는 모습 때문에 생긴 킥보드 플러스 고라니의 합성어입니다. 이런 별명이 생길 만큼 공유 킥보드는 한때 도시 곳곳을 점령하며 운전자에게는 공포의 대상, 보행자에게는 불편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공유 킥보드가 하나둘 도시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혁신이라 불리며 급속히 퍼졌던 공유 킥보드는 왜 외면받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업계는 지금 어떤 전략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공유 킥보드가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은 이유와 관련 업체들의 새로운 전략 등을 분석해봤습니다. 국내 공유 킥보드 서비스는 2018년 처음으로 국내에 출시되었습니다. 택시보다 저렴하면서도 자전거보다 빠르고 편안하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공유 킥보드는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서비스를 시작했던 업체는 라임 등 주로 해외 모빌리티 업체들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전동 킥보드 500대로 한국에 진출한 라임은 2021년에는 2만 대 수준 규모까지 성장하며 공유 킥보드 업체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했죠. 라임의 성장세에 따라 국내 스타트업들도 잇따라 공유 킥보드를 비롯해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공유 킥보드 업체 10여 곳이 모여 한국 퍼스널 모빌리티 협회를 조직하기도 했죠. 고고싱, 싱싱, 킥고잉 등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로고일 겁니다. 손쉬운 사용법과 높은 접근성으로 공유 킥보드 업체는 빠르게 늘어 2020년에는 20여 곳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업계가 우후죽순 생겨나며 공유 킥보드 업계는 결국 가격 경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 업체와의 경쟁은 물론 국내 기업 간에도 이벤트나 할인 프로모션 없이는 이용자들을 끌어오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입니다. 사실 당시 공유 킥보드 업체는 대부분 중국 제조사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세그웨이, 나인봇, 샤오바이 등의 언뜻 보면 각기 다른 브랜드의 제품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중국 샤오미 그룹 산하의 계열사들이었죠. 고고싱과 라임, 지쿠 등 일부 업체들이 시중에 판매되지 않은 자체 킥보드를 개발해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들 역시 실제 제조는 대부분 중국 업체를 거치거나 제휴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쇄된 로고나 앱만 다를 뿐 제품 자체는 똑같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 간 차별성이 없다 보니 공유 킥보드 업체의 핵심 운영 전략은 곧 기기를 얼마나 많이 싼 가격에 깔아두느냐로 변질되었습니다. 실제 킥보드 업체들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킥보드 운행 대수를 늘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싱싱은 킥보드 대수를 1000대에서 3000대 이상으로 늘리고 킥고잉은 2020년 6000대 내외에서 1만 대까지 대수를 늘렸습니다. 2018년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2년 만에 국내 공유 킥보드 수는 약 7만 대까지 증가했습니다. 이후에도 공유 킥보드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PM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에 보급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대수는 2020년 7만 대에서 2021년 15만 대, 2022년 24만 대, 2023년 29만 대로 나타났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2023년 출생자 수보다 공유 킥보드 보급수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용자 수는 킥보드 대수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앱 분석 서비스인 모바일 인덱스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공유 킥보드 앱 사용자 수는 약 21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총 대수와 비교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도했던 셈입니다. 심지어 서울 시내 공유 킥보드 이용자 중 절반이 넘는 52.4%가 월 1회 정도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앱 사용자 수와 이용 빈도수를 모두 고려한다면 공유 킥보드의 수만 늘리는 전략이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공유 킥보드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에 가까웠습니다. 지나치게 늘어난 공유 킥보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행, 결과적으로는 다른 교통수단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결과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 교통계획 및 시스템 연구소는 공유 킥보드는 승객 한 명이 1km를 이동하는데 107g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반 대중교통보다 30g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어 연구팀은 공유 킥보드는 다른 이동수단보다 수명이 짧고 제조와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높아 환경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공유 킥보드는 친환경이라는 명분도 편리함이라는 실용성도 갖추지 못한 채 도시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횡단보도 앞, 지하철 출입구, 심지어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로기까지도 공유 킥보드가 쓰러져 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가에 쓰러져 있는 공유 킥보드는 노약자, 장애인, 유모차를 끄는 보호자 등 보행약자들에게는 심각한 안전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도 공유 킥보드는 한때 마주치고 싶지 않은 대상 1순위가 되었죠. 빠른 속도로 튀어나오는 공유 킥보드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킥란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공유 킥보드 서비스 이용이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횟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8년 225건이었던 교통사고 건수는 다음해 447건으로 90%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후에도 매년 교통사고 건수는 90%가량 증가하며 2022년에는 사망자 수가 한 해에만 26명으로 집계되기도 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울시는 가장 먼저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가장 빠르게 서비스가 확장되고 동시에 민원이 가장 많았던 곳이 바로 서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홍대, 반포 등 청소년 밀집 지역과 학원가를 중심으로 보행자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해당 구역에서 킥보드 주행 자체를 금지하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전동 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을 공식 지정한 사례입니다. 현재 해당 구역에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되며 정차된 킥보드는 공무원이 직접 견인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주차 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도 운영 중인데요. 신고가 확인되면 일반 구역 3시간, 즉시 견인 구역 1시간 내에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 직접 견인 조치를 시행합니다. 견인 비용은 업체에 청구되며 업체는 이를 다시 이용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비용은 약 6만 원 수준입니다. 수원시도 지난해 3월부터 공유 킥보드 민원 신고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3시간 이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견인됩니다. 수원시 역시 해당 업체에게 벌금 3만 원이 부과되는 규정을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 역시 올해 2월부터 공유 킥보드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인천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일 만에 1000건 이상의 불법 주차 킥보드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신고 건수에 따라 킥보드 업체에 직접 페널티 요금을 부과하는 건 물론 지역사회에서 퇴출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천안시는 공유 킥보드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및 제도 개편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로 시민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견인 및 제한 규칙 수립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가 심화되자 업체들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국내 사업을 철수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 국내 공유 킥보드 시장을 이끌던 라임은 2022년 6월을 끝으로 국내 시장 서비스를 잠정 중단, 사실상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라임은 국내 정부의 규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죠. 현재 라임은 일본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철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시장에서는 유연한 운영 전략을 통해 다시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알파카 서비스를 운영하는 메스아시아가 지난해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메스아시아는 2019년 고고싱을 출시, 2020년 대전 지역에서 운영 중이던 알파카를 인수 합병하며 기업을 전환했던 만큼 공유 킥보드 업체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업체로 꼽히기도 했죠. 메스아시아는 2022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아기 유니콘으로 선정하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지만 지속적인 영업 손실을 극복하지 못한 끝에 결국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는 2023년에는 직원 31명이 대거 퇴사하며 사업을 접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스윙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철수하고 택시업계로 방향을 전환했으며 직후터 역시 미국, 베트남, 괌 등의 해외 시장 확장을 꾀하며 수익 개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 킥보드의 몰락은 사실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서 서울시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은 79.2%, 10명 중 8명에 해당했습니다. 응답자의 반응을 보면 충돌 위험 경험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보도주행 무단방치, 과속운전 등이 꼽혔는데요. 모두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설문조사의 응답자 93.5%는 전동 킥보드 견인 제도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정차 위반 전동 킥보드를 즉시 견인해달라는 응답이 85%에 달하며 그동안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어왔는지 알 수 있었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공유 킥보드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공유 킥보드로 불편을 겪을 때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에 접속해 킥보드에 부착된 대여용 QR코드 스티커를 촬영하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후 견인이 되면 공유 킥보드 업체는 이용자에게 견인료 4만 원과 보관요금을 청구한다고 하네요. 수원시를 비롯한 인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전동 킥보드 신고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불법 주차된 공유 전기 자전거도 신고가 가능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공유 전기 자전거는 현재 견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관련 규정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공유 전기 자전거는 결제 전까지 잠금이 해제되지 않고 공유 킥보드보다 무게도 무거워 쉽게 옮기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공유 전기 자전거의 방치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공유 킥보드는 결국 빠른 확산보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로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